신형 볼보 XC60 B6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큰 변화는 없고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특히나 안쪽에 T맵 기반의 아주 괜찮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그릴의 디테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3D 타입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세로형의 그릴 이 패턴이 두 줄로 나뉘어져 있고요. 조금 더 이 가까이서 보면은 입체감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 바로 뒤쪽으로 센서가 옮겼는데요. 예전에는 위쪽에서 카메라랑 센서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위쪽에 카메라만 두고 아래쪽으로 센서를 옮기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죠. 그리고 앞쪽에 센서가 있다 보니까 이 차가운 공기에 맞닥뜨렸을 때 오작동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히팅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전면부의 디자인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더라도 가장 무난하면서도 조금 세련된 맛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키 언락을 하게 되면은 앞쪽, 뒤쪽 손잡이 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요. 바닥에는 역시 차에 접근을 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조명이 적극적인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쪽에는 없고요. 도어 쪽에 은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뒤도 모두 적용되고요. 오레포스 기어 노브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생각보다 광량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어두운 건 아니지만은요. 풀 LED 시스템, 볼보의 풀 LED 시스템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에이징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본연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데요. 일단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컨트롤 매트릭스 LED라서 컨트롤이 정말 기민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크고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어댑티브 기능은 오토 모드에서 차량을 움직였을 때만 지금처럼 조향각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같이 움직여주고요. 볼보의 풀 LED 시스템은 운전석과 조수석을 개변 컨트롤 해주는데요. 운전석은 상향등, 조수석은 하향등, 그 반대로 조수석은 상향등, 운전석은 하향등 각각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조향각에 따라서 어댑티브 기능, 같이 비춰주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있고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도 방해를 하지 않고 당연히 마주오고 있는 차량한테도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야간 시야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장 끝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차선도 충분히 확인이 될 정도로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뛰어난 편이고요. 지금 다시 운전석하고 조수석 각각 개별 컨트롤 되고 있죠. 사실 이 매트릭스 방식은 운전석 조수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 매트릭스가 각자 본인이 맡은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점등했다가 전멸했다가 하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한테 방해를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켜 놓은 상태고요.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 정도, 실내에서 보면은 요 정도만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밖에서 보니까 훨씬 더 직진성이나 광원의 폭이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네요. 볼보 차량들의 헤드램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경쟁력은 쉽지 않습니다. 후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밝은지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깔끔하죠? 측면에서의 느낌도 조금은 우락부락한 SUV의 느낌을 담아내기보다는 세련된 느낌의 해치백 그리고 세련된 느낌의 도심형 SUV의 느낌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여전히 유효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이 크롬 부분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작은 변화로 차량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반의 직렬 4기통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42.8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볼보 차량들은 본닛 오픈 각도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이 좋습니다.
SUV 치고는 낮은 차체에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의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고요. 확실히 이 B5 모델의 휠보다는 개인적으로 B6 모델의 이 휠, 인스크립션에 들어가는 이 20인치 휠이 조금 더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이고요.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도어 하단부의 디테일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봉고하게 솟아나면서 크롬 부분이 살짝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거울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텁텁한 느낌, 좀 매트한 느낌의 크롬으로 마무리해주고 있고, 그러한 느낌들은 위쪽에 루프 렉에서도 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딱반딱하게 빛나지 않고 조금 매트한 느낌이 유리 테두리 부분하고 일체감을 높여주면서 약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을 열어보면은 캠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번거로운 게 없죠. 수직과 수평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테일램프 덕분에 멀리서 보더라도 볼보의 존재감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보면은 뒤쪽이부터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져서 조금 밋밋하게 처리가 되기 쉬운데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볼륨감 같은 부분들도 참 표현을 잘 해주고 있고요. 테일램프랑 입체감 있게 전체적인 볼륨감을 완성을 해주니까 멀리서 차량을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약간의 근육질, 바디라인이 엿보이는 것도 같고요.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후면부에서 봤을 때도 역시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테일램프 덕분에 세련된 느낌과 안정감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범퍼는 아쉽지만 머플러가 막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듀얼 타입입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아래쪽으로 바닥을 향해 있긴 합니다만은 머플러는 양쪽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거나 PHEV도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한다라면은 친환경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머플러를 직관형으로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텔게이트는 전동이고 이 L자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 작동합니다. 속도도 빠른 편이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쪽 공간은 여유가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400리터대부터 뒤쪽 의자를 접었을 때는 1400리터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 LED로 양쪽에 조수석 뒤, 운전석 뒤 양쪽에 LED 조명 있지 않았고요. 여기 약간 파여 있어서 조금 더 긴 짐을 넣으실 수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물만 안쪽 공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금속 재질 같은 걸로 덧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보기에도 좋지만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리를 잡아 당겨 보시면 아래쪽에 공간도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놨고요.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보가 이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굉장히 고집을 하는데 지금 이 친구한테는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네요. 이런 이 바닥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고 이 러기지 스크린도 제거를 한 다음에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열 등받이를 접을 때 뒤쪽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쪽에 레버 같은 게 추가되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접을 때는 2열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되는데 딱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렇게 해서 딸깍하고 접어지는 편이고요. 비교적 평평하게 각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고 러기지 스크린까지 제거를 했는데요. 확실히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볼보도 짜임새 있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장의 마무리도 좋지만 공간 활용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도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앞쪽의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 좋네요. 전동 텔게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손잡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도 LED 타입으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버튼으로 동작을 시켜보면은 역시 부드럽고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스마트 키는 금속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 조금 클래식한 것 같지만 또 고급스럽고요. 가죽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과 함께 그립감 좋습니다. 버튼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죠. 바깥쪽 도어 핸들에는 앞쪽, 뒤쪽 모두에 스마트 키락 언락이 가능하고요. 가만히 보시면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 여닫을 때 소리는 제법 좀 체결되는 맛이, 꽉 물리는 맛이 느껴지고요. 도어 두께도 적절한 편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잘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소재를 고급스럽게 가져가니까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요. 도어 쪽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사운드 시스템 바우슨 윌킨슨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합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것도 참 고급스럽고 묵직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바로 앞쪽에 락 언락 기능 구성해 놨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가죽이나 이 디자인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렇게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데 소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이 감성 품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포켓 크기 좋고 각도도 나쁘지 않고요. 플레이트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전동 기능도 굉장히 충실한 편이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누릴 수 없는 마사지 기능을 아주 제대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상 자체가 편안한 편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헤드레스트가 고정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개인 선호도가 조금 나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형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 인스크립션이라고 음각 처리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네요. 센터 터널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카펫 같은 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구성해 놨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V6가 300마력이라서 나름 또 스포티하거든요. 풋레스트 길이랑 각도도 적절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쪽에서 레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전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대부분의 이 기능들이 안쪽에 AVN 패널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그 다음에 밝기 조절하는 거 딱 이 두 가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가운데가 이 사각인데 주변을 동글동글하게 처리를 해줘서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가죽이 갈라지는 부분이 보통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딱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쓰는 브랜드가 몇 개 있죠. 이게 은근히 또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좀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 모델에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클러스터가 달라졌다는 걸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4륜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스티어링을 조금 무겁게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파일럿 어시스트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안쪽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성 명령도 지원을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가 메인, 요 전에 바우슨 윌킨슨 이 센터 스피커 정말 보면 볼수록 참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보통 이 수입차 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시면 운전자분들이 이 스마트폰의 T맵을 사용 많이 하시는데요. 볼보는 과감하게 아예 T맵을 순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가뜩이나 세로형인데 스마트폰 굉장히 큼직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누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고요. 메뉴 구성도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에는 약간 좀 국내의 정서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도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 굉장히 누구라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뒤쪽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각 처리도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어색한 느낌이 없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도 기존부터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데 공기의 질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오나이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구성이 되게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이 좌우로 이렇게 메뉴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놔서 국내의 소비자분들한테 아무튼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잘 갖춰두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정 기간까지는 5년인가요? 5년 동안인가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리키는 여기 딱 하나 나와 있네요.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이 기능 스위치 같은 것들도 배치 좋고요. 볼륨이나 이 전원 스위치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위쪽 잘 보시면은 참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촉각, 이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도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놨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 쪽에 가까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레포스 기어 노브는 구형 오너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이제 요거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무선 충전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신형에서는 티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레포스 기어 노브는 보기에도 좋고, 보시는 것처럼 낮에 보더라도 은근하게 이 조명 같은 거 들어오면은 분위기 좋거든요. 촉감도 좋고, 짧아서 좀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커버가 가능하고요. 뒤쪽도 닫아보면은 여기가 또 이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 컵홀더 오픈 타입 2개입니다. 암레스트도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의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오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기능상의 아쉬운 점도 없었고요. 안쪽에 공간도 제법 확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고, USB는 C타입으로 입력하고 충전 단자 각각 하나씩 갖춰놨습니다. 요런데 이 마무리 같은 것들도 참 좋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잡아 당겼을 때 느낌은 여기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안쪽에 이 수납물이 쉽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배려를 잘 해놨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도 이제 스웨덴 국기를 만들어 놨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시트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놨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요. 거울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LED로 조명은 양쪽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신형 되면서 이 맵등이 바뀌었죠. 보시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확실히 이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쓱 당기면 뒤쪽에서 이제 이너 커튼이 작동을 하고요. 다시 쓱 밀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쓱쓱 만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독특했고요. 이것도 이제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은 LED로 조명이 있고 SS 콜 가능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윗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시야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죠. 조수석 발공간 앞쪽이 깊이 패여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발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고요. 신발을 아래쪽에 놓고 저 깊이 패인 부분에 발을 쭉 뻗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앞쪽보다 도어가 조금 두껍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닫았을 때 소리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착 물리는 체결감이 좋습니다. 측면에 이 선쉐이드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유리는 이중섭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고 요만큼 남습니다. 완전히 내려가면 더 좋았을 것 같죠. 바우스 헬키스 이 스피커 바깥쪽에 금속 이 마무리가 정말 고급스럽고 눈에 확 띄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릴 때 불편함도 없고요. 앞쪽에 안장 부분하고 바닥하고 공간도 꽤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턱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턱이 높다라기보다는 아래쪽을 많이 발공간을 파놔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시트 나파 가죽 제대로죠. 아주 만져보면은 재질감 같은 거 참 좋습니다. 향기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ISO 픽스는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넓적한데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넓기 때문에 지갑이나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좋고요. 컵홀더는 푸시 타입이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텐션이 조금 있어서 잡소리 같은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면서 헤드레스트가 작고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체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게 좀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보고요. 썬루프 덕분에 개방감은 좋죠. 높이가 적절하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는 가운데에도 있지만 이 B필러 기둥 쪽에 갖춰놨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반, 3개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좋은 편입니다. 락을 풀면 좌우측 4종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개별 컨트롤 가능합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되고요. 이 각도가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지만은 뒤쪽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터치해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락, 언락 기능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도 있고 아래쪽으로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지루해질 법한데 저렇게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스티어링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소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째.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아리아를 사용을 해서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티맵으로 목적지 설정을 했고요. 정말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도 지도가 표시가 되고 HUD에도 주요 포인트에서는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티맵을 세로로 이렇게 큼직하게 보니까 더 이상 스마트폰 거치대에 붙여가지고 어색하게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 한 80km 정도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도심에서 먼저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B6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은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연비는 9.1km, 공인연비 9.1km로 알고 있고 도심에서는 8km대 초반, 고속도로에서는 10.7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에서는 7.5에서 8km, 그 사이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최저 연비는 6km대까지도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특정 조건에서만 그렇게 됐고 크게 신경 안 써도 7km대 초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연비 상승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동이 꺼졌다가 켰다 할 때, 도심 주행에서 시동 껐다 켰다 할 때 확실히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초기 시동 시에도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빠르게 탕 하고 걸리고 그 진동 같은 것들도 훨씬 좀 적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CO2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가져가고 있고요. 볼보에서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국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겨냥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 참고로 볼보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3가지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시스템이 있고 중국 시장에 맞춤형으로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너분들 출고하고 나서 이 게시판 같은 거 보니까 카페 게시판 같은 거 보니까 그 센서스 이상이 있어서 좀 버벅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4일 동안 시승을 해보면서 그런 거는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금 예를 들면 클러스터 안쪽에 제가 맵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걸 줄이면 안내만 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맵을 띄우고 이렇게 넘어갈 때 약간 지금 깜빡이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화면 전환의 깜빡임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류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조합은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세련돼 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참 좋고요. 특히나 가속과 감속에서 가속을 할 때, 재가속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을 때 급격하게 정차할 때도 글쎄요, 다른 어떤 브랜드의 차량들은 막 움찔움찔거려서 막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신형 XC60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차량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조향 보조도 이 차선 중앙으로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손에 휴식을 취하거나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일단 SKT랑 협업을 해서 5년 동안 LTE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이면은 기간 짧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플로우라고 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별로 여러 가지 들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최근에 들었던 음반들만 모아서 편집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고민 많이 안 하고 검색해서 막 음악 많이 안 찾고 그냥 그때그때 컨셉에 따라서 뭐 드라이브를 즐길 때 아침 일찍 뭐 늦은 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이것도 LTE랑 같이 5년 무료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OTA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통해 가지고 연동해서 막 이렇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SKT에서 만든 티맵 기반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사용할 때도 참 편합니다. 날씨도 한번 지금 물어볼까요? 아리아?
오늘의 날씨? 오늘 강남동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 기온 18도, 최저 기온 7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어요. 일교차가 큰 날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이 자연어 검색이 잘 되고 이게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는 여느 시스템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좀 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티맵에 연동되는 부분보다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마사지 시트 제어를 할 때 이 넘기는 화면이 조금만 한 0.1초 정도만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르고 나서 이게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시트 컨트롤 할 때 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에 이 등화류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지금 LED로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클러치 패드 중앙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도어 쪽에만 은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플램프 같은 거나 차 바깥에서 봤을 때의 LED는 상당히 적극적인 편인데요. 헤드램프 포함해서 실내에서 이 클러치 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운드 시스템은 BMW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볼보의 사운드 시스템만큼은 정말 칭찬을 아끼고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같은 음악으로 다양한 차량들에서 똑같은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해보고 있는데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귓가에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하는 느낌도 좋고요. 중음대, 저음대에서의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아주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림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야간에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 그것도 터널을 지나가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조름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대응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 사운드가 조금 거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서 들리는 약간 카랑카랑한 느낌의 배기음은 굉장히 듣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편이지만은 이 엔진이 조금 거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음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도드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엔진이 조금 거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동 부분도 글쎄요, 전체적으로 탄탄한 셰시의 서스펜션 세팅이 세련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잔진동 같은 것들은 잘 걸러줍니다. 다만 이제 엔진이 조금 거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변속기가 좀 스포티하게 운행을 했을 때 약간 좀 치는 듯한 느낌? 근데 잔진동 같은 건 아니고요. 변속기의 특성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노면이 많이 좋지 않으면은 차가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그때도 잔진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억제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주행하는 조건은 터널 밖에서 시멘트고요. 지금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달이 되는 정도가 실제 운행을 하실 때 가장 근접한 소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편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인테그럴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테그럴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좌우측은 그냥 멀티링크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가운데를 연결하는 두툼하게 생긴 그 스테빌라이저 바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스펜션에 비해서 구조가 조금 단순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XC60 차량을 보면 뒤쪽에 공간 활용도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부터 담력이 좋은 편이고요. 꾸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좋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이 전자장비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안정감 있게 차량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앞쪽이 WC-본 타입이라서 그런지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SUV 컨셉인데도 약간 날카롭고 기민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 스티어링 자체는 무겁다기보다는 조금 가벼운데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가 없어지면서 안쪽에서 이 무겁게 스티어링을 가져갈 건지 그렇게 안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겁게 가져가면은 조금 괜찮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해서 글쎄요, 이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성 운전자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자체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고요. 비교적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안정감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 약간 좀 더 묵직하게 가라앉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일상에서 도심 주행이라든가 평상시에 뭐 한 80에서 120 정도 주행을 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XC60은 트림별로 보면 B5의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이 있고요. B6,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인스크립션인데 B6에서는 이제 R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8 인스크립션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B5 인스크립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멘텀도 많이 팔리는데 인스크립션에서 이제 뭐 휠도 조금 다르고요. 내장에서 옵션 같은 것들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6,700인가요? 800만 원 정도 되니까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가장 많이 팔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B5 인스크립션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서 400만 원을 추가하면 이 파워트레인은 250마력이 아닌 300마력을 발휘하는 B6 지금 시승 모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왕 사는 거에 B6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발끝에서 50마력 차이가 느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충분히 느껴지고요. 고속 구간에서 가속을 해보면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B6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인스크립션 요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려 봅니다. B5는 19인치고 지금 B6는 20인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데 승차감 차이가 저도 좀 민감한 편인데 크게 그렇게 뭐 승차감이 많이 하드하거나 단단하거나 좀 튄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만 연비 차이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경제적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400만 원 정도 저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300마력의 토크가 42를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힘의 부족함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힘에 여유가 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9.1이고 고속도로에서가 10.7인가요? 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행 상태에서는 지금 13.8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속도는 41, 42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12에서 13 정도는 여유 있게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뭐 15에서 16 정도까지도 연비는 나옵니다. 이 차의 연료 탱크가 아마 70리터인가요? 71리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 차를 받았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는 850km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주행 요건에 따라서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700에서 750 정도 보시면은 실제 일상에서 느끼시는 연비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시속 100km는 1450,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의 rpm이고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랑 소음 진동 쪽에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8단 미션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 기어비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격 같은 것들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5단에서 7단 사이 좀 고 RPM을 썼을 때에는 약간 거친 반응이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엔진은 300마력이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사실상 뭐 이 정도 SUV, 중형 SUV에서
300마력 이상을 내고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종합연비, 복합연비 기준으로 9km대 정도 나오면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거칠어요. 예, 좀 거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MVH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엔진 자체가 좀 걸걸합니다. 예, 엔진 자체가 좀 거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엔진 회전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하는 게 예전에는 이 안쪽 메뉴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조절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로 놓으면 자동으로 오토 스탑 앤고가 작동을 하고요. 매뉴얼로 바꾸면 그게 해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밖에 나와 있는 키들을 줄이고 이렇게 기능 간의 통합을 통해서 사용하기 쉽게 접근하는 것도 처음에는 개별 조절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참 재미있게 여러 가지 밸런스 좋은 느낌들을 받으면서 탈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국도 구간 달려보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 출력에서 오는 즐거움이 그렇고요.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비교적 빠릿빠릿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풀타임 사륜구동은 적극적으로 전자장비들이 개입을 해주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정감 이어가고 있고요. 핸들링 같은 거 돌려봐도 이 스티어 같은 게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이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실시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쳐주지만, 전자장비의 개입이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점. 시트가 너무 편하고 가죽의 질감도 좋은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 헤드레스트가 앞쪽은 뭐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는데, 뒤쪽은 너무 작고 좀 단단하기 때문에 장거리 가족 여행용으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뒤에 모시고서는 운행을 할 때는 썩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요 정도가 단점이고, 다른 부분들은 뭐 워낙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가 만족도가 확 올라가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87.2km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평균 연비는 14.7km로 확인이 됩니다. 연비 나쁘지 않아요. 네, 이상 신형 볼보 XC60 B6 인스크립션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